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딸아이,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았었죠. 결혼한 지 이제 7년 정도 되었고, 딸아이는 올해 5살이 되었어요. 왜 셋이 함께 살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저희 친정 엄마와 딸, 이렇게 셋이 살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된 사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만행을 동네방네 떠들고 싶어서 쓰게 된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이들 떠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저를 쫓아다녔어요. 솔직히 저는 남편 같은 남자가 취향도 아니었고 딱히 좋아지지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그 마음에 넘어갔습니다. 그거에는 주변의 이야기도 많이 작용을 하기는 했어요. 여자는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야 잘 살아. 그렇게 듬직하고 우직해 보이는 사람들이 결혼해서도 자기 가족한테 잘하더라. 그래. 남자는 그게 최고라니까. 자기 가족한테 잘하는 거랑 성실한 거. 책임감 있어 보이고 성실해 보이기는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라는 걸 다 알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했고 연애를 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청혼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까지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실제로 보니 뭐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구만. 뭘 그렇게 소가리라 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르겠다. 자기 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고 소가리한 걸 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자기 자식 마음고생시킨 여자가 곱게 보일 리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 말고도 사사건건 시비를 많이 걸어왔습니다. 특히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걸 그냥 넘어가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양친 다 살아계신 거랑은 다른 건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정말 성심성의껏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부족함이나 모자람 없이 자랐고요. 네가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법이다. 그리고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자꾸 토를 달아? 그런 식이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어른 말하는데 토를 단다고 하면서 말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상당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결혼을 조금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1년에 봐야 한 손에 꼽을 만큼 볼 텐데 뭐. 그리고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나 믿지? 응? 솔직히 말하면 남편을 그다지 믿지는 않았었거든요. 남편은 결국 남의 편이고 자기 핏줄편을 들게 되어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하도 많이 듣고 보고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돌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이거 어머니 생신이지? 가져다 드려. 이게 뭐야? 자기 어머니 생신이지 않아? 이거 내가 나름 열심히 고른 거야. 그러니까 꼭 가져다 드려.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엄마의 선물이라고 뭔가를 줬어요. 그 안에는 백화점에서 샀을 법한 고급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군요. 여자친구 어머니의 생신까지 챙겨주는 남자는 저는 처음 만나봤거든요. 저는 엄마와의 관계가 유별난 편이기는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렸듯 홀어머니 밑에서 큰 것도 그랬지만 엄마가 저에게 참 좋은 엄마였거든요. 아버지 없는 그 부족함을 제가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왔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에 대한 짠한 마음과 연민? 뭐 그런 게 다 뒤섞인 마음이 있었어요. 더 감사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이죠.
당시에 남편에게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를 알아서 챙기는 걸 보고 마음이 확 돌아섰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 선물을 전달받고서는 너무 기뻐하셨고 말이죠. 물론 시어머니 될 분이 유난스러운 게 마음에 걸리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일 얼굴 보고 사는 것도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말이죠. 만약에 그런 문제로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절대 말리고 싶네요. 결혼부터 하기 전에 며느리 될 사람에게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는 수십 배는 더한다고 말이죠. 결혼 과정도 막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 남편이 조금 중재해 주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기본적으로 혼수나 예단을 제대로, 그것도 본인이 받고 싶은 게 많으셨기 때문에 이것 빼고 저것 빼도 저희 집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이 정도는 내가 해주고 싶어. 그래도 우리 집에는 부담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엄마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타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적정선이라는 게 상당히 많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시어머니는 그때 받고 싶은 걸 다 못 받았다며 나중에 몇 번이고 더 툴툴거리며 불만을 표했지만 말입니다. 결혼하고 첫 1년 정도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당시에는 시누이가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정신이 없으셨어요. 자기가 저에게 받아 먹으려고 했던 건 생각하지 않고. 아니, 그 집안 사람들은 혼수나 예단을 뭘 이렇게 거하게 하겠다는 거야? 하며 불평불만을 할 때는 기가 찼지만 말입니다. 그래봐야 본인이 저한테 요구한 것 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말이죠. 자기 입장이 되니 사람이 싹 바뀌더군요. 뭐 그런 걸로 입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지만 말입니다. 집에 좀 오거라. 김장할 건데 와서 좀 도와. 오늘 장 보러 갈 건데 좀 같이 가자. 시누이를 시집 보내놓고 나서 정말이지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사사건건 저를 불러냈어요. 이쯤 되면 많은 분이 제가 전업주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 오늘 회사 일이 조금 바빠서 일찍 못 갈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시어머니도 못 도와? 자주 일찍 퇴근해서 지금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래도 제가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니까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하여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일을 그만두라고는 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그다지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나 남편 월급이나 비슷했어요. 결혼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결혼해도 회사는 계속 다닐 거지? 네, 물론이죠.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는 둘이 벌어야 한다. 그렇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알겠지? 다른 집 보면 회사 다니면서도 여자들이 척척 다 잘만 하더라. 괜히 남편 시키거나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입니다. 같이 돈을 벌고 월급도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은데 왜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해야 하는 건지 그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건 남편과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 거기서 딱히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짧은 시간 시어머니를 겪어본 바로는 제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들어먹을 뿐도 아니었고 오히려 젊은 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나 한다고 한 소리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안일이 나름대로 잘 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이 덜 바쁘거나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청소나 빨래했고 밥을 차려 먹는 거나 설거지는 그때그때 번갈아가며 잘했어요.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와중 하루는 남편이 자연스럽게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게 되었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게 뭐가 저렇게 자연스러워? 너 집에서도 이러니? 같이 바쁜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는 거죠. 남자랑 여자랑 같아? 어? 둘 다 같이 돈 버는데 요즘 세상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한들 나는 그런 걸 못 본다. 알겠어? 우리 아들 부엌에 드나들게 하지 마라. 제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니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 말에 대답 못해? 네, 그럴게요. 물론 그렇게 말만 했지만요. 시어머니와 몇 번 논쟁 끝에 그 막무가내 논리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 내린 후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였거든요. 괜히 시끄러운 소리 오고 가는 것도 피곤하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네요. 그래도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뒤에서는 제가 시키는 일도 잘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결국 그도 변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 1, 2년은 나름 버틸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남편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자기가 좀 해. 나도 방금 들어왔잖아. 그런 건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다른 집 마누라들은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회사 일도 다 잘한다던데. 갑자기 여기서 다른 집 여자들 이야기가 왜 나와? 당신도 어머님 닮아가? 당신은 여기서 갑자기 우리 엄마 이야기를 왜 나와?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그렇게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하지 않더니 나중에는 밖에서 술 약속이다 뭐다 약속이 많아졌어요. 당시에 아이가 어렸고 저는 육아와 집안일, 거기에 회사 일까지 다 같이 해야 해서 몸도 마음도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신은 좀 안 꾸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여직원들 보면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잘하고 다니던데 당신은 꼴이 이게 뭐야?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말에 열이 확 하고 뻗치더군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밤새 우는 거 달래느라 4-5시간 쪽잠 자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하는데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내가 옷 예쁘게 입고 화장할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원래 그렇게 철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여태 몰랐던 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걸 듣고 있자니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나중에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냥 해본 소린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도 억센 아줌마가 다 됐다. 처녀 때는 진짜 하늘거리고 예뻤는데. 그날 서러움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한 건지 그런 것조차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이 후회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잘했던 것도 다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엄마 생신이셔. 그게 뭐? 그게 뭐냐니. 같이 가서 밥이라도 함께 먹자는 거지. 매년 돌아오는 생일 꼭 뭘 매년 모여. 그냥 당신이 가서 밥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와. 나는 그때 약속이 있어서 못 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저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계속해서 지켜주기를 바랐지만 그것마저도 큰 욕심이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내내 밖으로 돌며 속을 썩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바람이 나서 그랬다는 걸 말이죠.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어딘가 제 눈치를 상당히 보던 남편이 전화를 받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저는 뭔가 마음이 상당히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말든 무슨 약속이 있든 말든 묻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바로 여자의 촉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자기야. 나도 보고 싶지. 물론이지. 그래. 이번에는 꼭 둘이 여행 가자. 그럼, 나도 사랑하지. 살짝 열린 서재 사이로 나오는 남편의 통화 내용은 누가 들어도 오해의 소지 없이 바람이었어요. 사실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것도 없었고 억지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사실은 저에게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람이랑 부부로 못 살겠다 하고 말이죠. 일단 모른 척을 하고 남편 불륜에 대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크게 실망을 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 그렇게 무뎌지는 제 자신이 너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있던 것 같아요. 매번 상처받았으면 아마 저는 살아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는데 그 말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 둘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대청소 좀 해라.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불러다 일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울컥하더군요. 네 아들은 지금 집에서 살림하느라 애 키우느라 심지어 그러면서 돈까지 버느라 개고생을 하고 있는 지 부인을 내버려두고 바람이 났는데 그런 며느리에게 시집살이까지 시키려고 하는 게 서러워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못 가겠다고 했어요. 오늘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뭐? 뭐다? 죽을 것 같아도 와야지. 어디서 시어머니가 오라는데 못 온다고 하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본인 딸은 조금만 고생하는 것 같으면 바들바들 떨면서 그 집 시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몇 시간을 욕을 하면서 저한테는 그러는 게 너무 우습더군요. 그리고 남편 생각을 하니 너무 괘씸한 마음도 들고 말이죠. 어머님 아들이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내 아들이 뭐라고 돌아다니는데? 어머님 아들 바람났어요. 바람이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더군요. 제가 지금 남편이 바람났는데 시댁에 가서 일을 도와줄 마음이 들겠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잠시 말이 없던 시어머니가 정말 기가 차는 말을 뱉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과는 하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머쓱해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보통을 넘는 분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네? 그래서라뇨? 순간 벙쪄서 그렇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그러다 보면 한눈 팔고 그럴 수도 있지. 세상 모든 남자가 바람 한 번씩은 다 난다. 그런 걸로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대든 거니? 난 또 뭐라고? 무언가 대꾸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더군요. 차마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때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남편이 웬일로 집으로 일찍 들어왔더군요. 그래도 그 인간은 그때 눈치를 보기는 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는데 당신이 뭔가 크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오해 좋아하네. 내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니? 너는 위자료 줄 준비나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도 전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거라고. 아니, 여보. 일단 내 말부터 들어봐. 변명할 게 있니? 바람 피운 새끼가? 나는 너랑 안 살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안방은 제가 쓰기로 하고 당분간 서재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그렇게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제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던 남편은 그간 집안일이며 뭐며 다 알아서 잘하더군요. 그것마저도 우스웠습니다. 그간 본인도 힘들다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니 인제 와서 저러는 게 말이죠. 그렇게 이혼 변호사를 만나야 할 일정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현자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그런 기분 아시나요? 심장이 덜컹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온몸에 피가 싣는 기분 말입니다. 병원이라는 말과 엄마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제가 보호자인지 확인을 하는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에 정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버버하며 병원에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니 회사에서도 집에 뭔가 큰일이 났구나 하며 양해를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달려간 병원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엄마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신 것 같은데 일찍 발견되긴 하셨지만 그래도 출혈의 양이 많아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죽지는 않죠. 살기만 하면 다 괜찮아요. 저는 다 괜찮습니다. 그쯤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제대로 한번 연락하지도 않았고 엄마에게 전화가 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끊어버리곤 했었거든요. 혹시나 제 목소리로 기분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엄마가 아는 게 싫어서긴 했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위험하신 상태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듯 묻는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엄마를 너무 신경 쓰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거나 슬프거나 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는 자각도 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으로 왔더군요. 장모님은 괜찮으셔? 당신이 어떻게 알고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 장모님은 괜찮으셔? 남편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저에게 그렇게 묻더군요. 남편의 그 얼굴을 믿은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이혼이다 뭐다 더 진행할 여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으면 했지 당시에는 그럴 기력이 없었어요. 회사에는 당분간 쉬겠다고 휴직계를 내고 딸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엄마 옆에 붙어서 본격적인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뭐든 다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이죠. 아직 미운 마음이 있었고 용서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고맙기도 했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 안심하고 딸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게 일단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굉장히 친절해지셨어요. 반찬이며 뭐며 병실로 수시로 들고 와서 저한테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간호하는 사람이 몸 상하면 큰일 난다고 저를 챙겼거든요. 그 댁은 시어머니가 정말로 좋은 분 같으시네. 저희 시어머니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전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힘들 때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남편도 중간에 한번 여전히 자신이 바람을 피운 걸 제가 알고 있는 게 걸렸던 건지 이제는 다 정리했다고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싹싹 빌기도 했고 말이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호구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이후로 아무 일이 없었다면 저는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주변에서 너무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사람이 마음도 약해지고 그런 법이잖아요. 당시에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던 때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그때는 제 주위에 그게 남편밖에 없었고 말입니다. 그간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러니 지난 날은 잊고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게다가 시어머니도 그렇게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변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마음이 동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도 어찌되었든 딸을 가진 엄마니 그럴 수 있다고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장모님은 자도가 조금 있으시대? 아직 모른대. 꼭 깨어나실 거야. 강한 분이시잖아. 남편이 해주는 말에 위로받기도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산다는 느낌이 아닌 버틴다는 마음으로 견뎌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점점 욕심도 버리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잠시만이라도 깨어나서 내가 인사를 할 시간만 줬으면 좋겠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마 가족이 사경을 헤맨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한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장모님 병원비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 당신 걱정이 돼서 그래. 아, 그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들어둔 보험이 많더라고. 그래서 다 충당될 정도니까 괜찮아. 그래? 장모님은 무슨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래? 원래 우리 엄마가 혼자서 나를 키우면서 걱정이 좀 많았어. 혹시나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로 나 혼자 남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들어둔 보험이 많은 거야. 그렇구나.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당시에는 저도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기도 했고 또 남편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 사실대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엄마는 들어둔 보험이 많았어요. 이유도 다 말했던 것처럼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남게 될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그 마음을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더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그 이야기를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제대로 좀 자고 또 애 얼굴도 보고 와. 나는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 알지? 당신이 빨리 지치면 안 돼. 충전할 시간도 필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 딸도 엄마 보고 싶어 해. 그 말에 그러겠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옆에서 잘 가노라 하겠다는 말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하루 집에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니 확실히 충전이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가 잘 해줘? 응,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나 갖고 싶은 인형도 사줬어. 시어머니가 딸에게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아이라고 한때 뭐라고 했었거든요. 왜 아들 못 낳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하루 딸아이와 보내며 충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딸과 있는 내내 엄마가 걱정되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중간중간 별일 없다고 계속해서 알려주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주말 동안 쉬기로 했었지만 하루만 쉬고 병원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때마침 시어머니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주말이었고 또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호자 휴게실을 지났는데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가 금세 잠이 들어서 안고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휴게소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낯이 익은 목소리였어요. 얼마라고? 다 합치면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당장 아는 척을 하려고 했지만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양반은 어디서 그렇게 보험을 많이 들어둔 거래? 여자 혼자서 자식 키우니까 나중에 혹시 몰라서 그랬다고 애엄마가 그러던데요. 그래, 이유가 뭐가 중요하겠니? 우리만 논한 거지. 그니까요. 엄마도 애엄마가 뭐라고 하던 간에 납작 엎드려서 잘해주는 척 하세요. 아, 요즘 그러고 있잖니. 여기서 어떻게 더해? 우리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어. 너는 안 들키게 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요. 완전 헤어진 줄 알아요. 그래,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유산 다 받을 때까지는. 받고도 몇 년은 더 살아야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는데 그 전에 제가 그 보험금 받아서 엄마 앞으로 집 사드릴게요.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나중에 소유권 주장하기도 힘들어지고. 아이고, 정말이냐? 아유, 좋아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뭐 충격적이고 그런 것보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런 보험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간 저에게 해왔던 모든 행동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에 그저 멍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 들려오는 말에는 저도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노인네가 빨리 뒤져야 할 텐데. 아, 그러니까요. 오늘 내일 한다더니 명 한 번 더럽게 기네. 세상 어느 자식이 아픈 부모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인기척의 주인을 확인하고서는 놀라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결할게. 바로 저희 엄마였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제가 뭘로 화를 내고 있었는지도 다 까먹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쩌죠, 안 죽어서. 엄마가 크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엄마를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저도 놀라서 나자빠지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두 사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모님이 어떻게? 사돈, 이게 무슨 일? 놀라서 하얗게 질린 두 사람을 보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왜요? 죽어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있는 걸 보니 놀라셨어요? 내가 죽어서 보험금 받아서 새 집 사야 하는데. 엄마는 다 들은 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엄마가 다 들었다는 사실에 또 슬펐던 것 같아요. 아니, 사돈, 그게 아니고.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엄마는 그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바라보는 눈빛에서 어딘가 모를 살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엄마의 그런 눈빛을 처음 봤어요. 내가 그날 왜 쓰러졌는지 자네는 알지 않나? 장모님, 그게 아니. 남편은 엄마가 왜 자신을 그렇게 보는지 아는 것 같더라고요. 내 앞에서 그 여자랑 물고 빨고 하는 걸 내 눈으로 봤다고. 그 꼴을 보고 내가 소리를 지르다가 쓰러졌다는 거 얘한테 말했나? 아, 말을 안 했으니 얘가 이렇게 자네를 내 병실에 있도록 한 거겠지. 저는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말해주는 그날의 사건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날 엄마는 우연히 길에서 남편과 남편의 상간녀가 다정히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대화 내용으로 그들이 불륜 사이임을 알게 되었고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고요. 그러면서 확 열이 뻗쳤고 쓰러졌는데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찍은 거였습니다. 뭐라고? 그랬는데 신고도 네가 안 했다고? 저를 가장 화나게 한 건 쓰러진 엄마를 보고도 그 연놈들이 119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엄마를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들었거든요. 남편과 그 상간녀는 엄마가 쓰러진 걸 보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이런 천하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야, 이 미친 새끼야.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머리를 잡았어요.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펑펑 났어요. 저런 새끼를 남편이라고 믿고 산 세월도, 그리고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놈인 줄도 모르고 믿었던 것도 모조리 다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또 그만큼 남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쓰러진 것 같아요. 기억이 없는데 눈을 떠보니 병실이더라고요. 비어있던 엄마의 옆 침대였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니? 엄마, 미안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의 얼굴을 보니 미안함이 그냥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정말 눈물만 났던 것 같습니다. 네가 뭐가 미안해. 네가 여기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그 두 연놈 그리고 네 시어머니가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인 거지. 오히려 그런 인간들 밑에서 네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지 생각하면 엄마가 그걸 알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엄마는 대체 뭐가 미안해? 저와 엄마는 그렇게 둘이 한참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그동안 모아둔 자료와 그날 엄마가 그 연놈을 보고 쓰러졌던 그곳의 CCTV를 확보했어요. 다행히도 주변 상가에서 아직 보관하고 있더군요. 제가 사정을 설명드리니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기꺼이 CCTV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다 찍혀 있었어요. 엄마가 손가락질로 그들을 가리키는 것과 놀란 얼굴이 된 남편과 그리고 이내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는 엄마와 그런 엄마를 보고 도망가는 남편과 그 상간녀까지 모조리 다 말입니다. 저는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일단 이혼 소송을 청구했고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소송은 좀 취하해 주세요. 아니요. 저희 엄마는 돌아가실 뻔했어요. 저는 절대 남편과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직 처녀란 말이에요. 소문나면 저 시집도 못 가요. 그러면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평화롭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 그 질문에 상간녀는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제가 절대로 용서해 줄 것 같지도 또 소송을 취하해 줄 것 같지도 않자 결국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간녀의 회사에 다 소문이 난 것 같더라고요. 내가 건너에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을 아는데 회사에 본처 엄마 죽일 뻔했다고 소문이 쫙 났대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너희 집 이야기 같은 거야. 그래서 조금 자세히 물어봤어.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제 있는 일보다 부풀려지기도 하고 그런 거. 이 일은 실제의 일도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본처 엄마가 길거리에서 둘이 불륜한 걸 봤는데 따지고 드니까 밀어서 넘어졌다. 그래서 그 본처 엄마가 사경을 헤매다가 얼마 전에 깨어나서 모든 게 밝혀졌다고. 그 여자는 민 거 아니라고 해명하고 다녔다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고 게다가 결국은
불륜도 길거리에서 본처 엄마를 마주친 것도 진짜라고. 증명이 된 거나 다름이 없게 된 거라 그 회사가 뒤집어졌나 보더라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남편의 회사와 지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쩍 났습니다. 그 상간녀의 주변에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인데 남편은 당연하죠. 하지만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둔 상간녀와 달리 남편은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회사에 다녔어요. 뭐 본인도 어쩔 수 없기는 했을 겁니다. 거기를 그만두면 자기도 어디를 가야 할지 답이 없었을 테니 말이죠. 본격적인 소송이 들어가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하고 달라는 건 다 줄게. 양육권이든 뭐든 그러니까 소송만은 하지 말자. 어? 그래. 우리가 네가 하라는 건 다 하마. 어? 그런 두 사람을 가만히 보다가 제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죽을 뻔했어요.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 오는 거지. 당신이 준다 만다 결정할 게 아니야. 알아? 그 이후로는 그들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소송도 이기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저에게 유리하게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상간녀에게도 말이죠. 엄마는 더 복수를 하고 싶어 했어요. 물론 자신이 그렇게 죽을 뻔한 것보다 그간 제 마음이 다쳤던 거에 더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그런 쓰레기들과 더 얽히기 싫어서 그만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기도 했어요. 그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다 전달받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짜는 맞을 겁니다. 첫 번째는 신우이 남편이 바람이 났다더군요. 그런데 신우이는 이혼하기 싫어서 매달렸고 신우이 남편은 끝까지 이혼하고 싶어 해서 그냥 쫓겨났다고 말입니다. 딱히 증거가 없어서 소송 같은 걸 걸지도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 집 엄마가 머리 싸매고 누웠다고 하던데 자기 딸이 그렇게 소박을 맞았으니 이제 딸 가진 부모 처지에서 사위의 불륜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는 알았겠지. 그런 식으로 되돌려 받기를 원한 건 아니었지만 업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군요. 전에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 했지?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여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로 유난이라고. 그래, 그 말을 네 시누이도 똑같이 들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거에 목덜미를 잡았다던데. 본인이 한 말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지. 인간이라는 게 원래 본인이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당한 일만 억울해하는 법이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웃기기는 하더군요. 그래도 시누이한테는 별 악감정 없었는데 안 됐기는 하다. 아휴, 너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게 아니고 남편의 불륜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아서 그래.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거든, 그거. 그래서 마냥 그들의 불행을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소식은 속이 뻥 뚫리게 통쾌하기는 했어요. 남편과 그 상간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다고 합니다. 식을 올린 건 아니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쳤다고 해요. 그리고 재산 분할과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팔아버린 집 대신 시댁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결혼식을 한 게 아니니 저도 그 소식은 조금 늦게 듣기는 했어요. 네 시어머니 성깔 아직 안 죽었나 보더라고. 그 새로 들인 며느리한테도 지랄지랄을 했대. 맨날 집안일 시키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했다는 둥 하는 소리하고. 왜 그 여자 때문에 망해? 지 아들도 바람 피웠고 지들이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허금 꾸다가 걸린 것도 본인들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튼 그랬는데 걔가 못 버티고 나갔나 봐. 집을? 근데 그냥 나간 게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나갔는데? 그 여자로서도 회사도 잘리고 미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 그냥 다 들고 나른 거지. 뭐를? 돈을? 네 전 시어머니랑 전 남편 통장에 있는 돈 자기 계좌로 다 이체시키고서는 잠적했대. 그래서 신고하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여자는 외국 어디로 도망을 간 건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이죠.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예사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긴 했더라고요. 남편은 어쩌다 또 그런 여자를 만나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통쾌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겠죠. 네, 아주 많이 속이 시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건 본인이 한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남편의 식구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본인들이 저지른 만큼 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본인들은 더 받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 준 상처는 물질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던 시어머니가 특히 돈으로 그렇게 뒤통수를 맞은 게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잘 산 복이 돌아왔어요. 왜 내가 전에 고향에 사둔 땅 기억하니? 갑자기 그 땅은 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가는 모양이야. 보상금 협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네가 가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왜? 내가 그 땅을 네 앞으로 해뒀었거든. 전혀 몰랐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보상금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뭐 돈에 연연하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돈은 많으면 좋은 거긴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전 시댁에 흘렸습니다. 배가 아프라고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예상대로 배가 아프다 못해 꼬인 듯 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 돈이 자신들의 돈이 될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절대 아닌데 말이죠. 연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뒤로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남편이 말이죠. 당신 물론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나도 용서를 바라기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하지만 막상 당신 없이 살아보니 세상이 너무 힘들고 당신이랑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고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나를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좋았던 시절이 있었잖아. 라고 말이죠. 못 잊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바로 그 상간녀랑 살림을 합쳐놓고 말입니다. 아마 남편은 제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기는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엄마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건 절대 다행인 일은 아닙니다. 그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겪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남편이랑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건 말이죠. 그렇게 속이 시커멓고 나쁜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했던 거잖아요. 아니 어쩌면 평생도 아니었겠죠. 그들이라면 그 사이에 저를 어떻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 잊고 우리끼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래 그러자. 우리가 행복한 게 최고인 거야. 엄마는 잘 회복해서 퇴원하셨어요.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간 착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잘 살아서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다 한 만큼 돌아오는 법이니까 말이죠.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의 업보는 여기서 끝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면서 저지른 잘못들은 다 다시 돌려받게 될 거고 말이죠.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엄청난 일을 겪기는 했네요. 남편이 바람이 났고 이혼을 하려는데 엄마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셨고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의지에 용서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엄마의 보험금 때문에 저에게 잘해줬던 거고 또 엄마가 깨어났고 사실 쓰러졌던 것도 남편의 불륜을 목격해서였다니. 사연을 쓰면서 제가 겪었던 일을 정리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 예산 일이 아니기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큰 상처였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말이죠. 그래도 저에게는 사랑하는 엄마와 예쁜 딸이 있으니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많은 분이 공감도 해주시고 화도 내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들은 이야기지만 왜 이렇게 복수를 세게 하지 않았냐고들도 하시겠죠.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결과를 보면 그렇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앞으로 더더욱 행복해짐으로써 그들에게 계속 복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떵떵거리며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들이 그런 제 모습을 어디선가 보고 들으며 지난 날을 후회하고 또 가질 수 없는 거에 고통스러워할 테니까 말이죠. 그게 아마 최고의 복수 아닐까요? 저는 평생 행복할 테니 그들은 평생 괴로울 거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어떤 희열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그만 사연을 줄여야겠네요. 저희 엄마랑 딸아이 이렇게 셋이 함께 내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해서 지금 짐도 싸고 알아볼 것들도 많아요. 셋이 함께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 너무 설렙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네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저희 가족도 그럴 수 있게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오늘같이 우울한 날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었죠. 배움이 짧아 사연을 잘 쓰지는 못하겠지만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참 재수 온 붙은 인생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공부 잘하는 언니와 오빠만 신경 써줬던 부모님, 자기들보다 부족한 동생을 놀리고 괴롭히던 형제 자매. 저는 그 집안에서 유일한 외톨이였습니다. 언젠가는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날 주워온 게 아닌가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애도 참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네. 우리가 주워왔으면 너 같은 걸 주워왔겠니? 하면서 한 번 더 독서를 내뱉는 통에 저는 그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와 아빠는 딱 오빠와 언니까지만 낳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빠가 정관수술을 하기 전에 어쩌다 보니 제가 생기게 되었고 낙태까지 생각을 해보았으나 엄마의 건강상 낙태를 하게 되면 출산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대서 울며 겨자 먹기로 태어난 게 저였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여기서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이 있다면 그냥 이런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뿐이겠죠. 저도 당연히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꼭 그걸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나 이거 칭찬받았어요. 하면서 자랑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뭘 자랑하던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엄마 바쁘니까 그거 치워. 나중에 볼게. 그래도 엄마, 나 칭찬받은 건데 엄마 봐주면 안 돼요? 얘가 왜 이래? 귀찮게. 저리 가라니까. 네. 계속된 거부는 제 마음의 문을 닫게 했고
저를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제법 활발하고 말도 많은 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저는 급속도로 말수도 줄어들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성격의 친구라고 있을 리가요. 학창시절에 누구나 친구 한 명쯤은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늘 외롭게 지냈습니다. 급식도 언제나 혼자 앉아서 먹고 등하교도 혼자 하고 다른 애들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는다, 돈가스 먹는다 이러면서 놀러 다니는데 저는 언제나 그것을 멀리서 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으면 해서 어떻게든 말을 걸어보려고 했으나 어쩐지 말을 걸면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반응이 올 것만 같아 두려워서 말도 걸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어떤 애가 절 놀리듯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윤수야, 너는 벙어리야? 뭐? 벙어리냐고. 왜 학교 와서 입을 꾹 닫고 있어?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저는 어버버하다가 그만 화장실로 뛰어가 수도꼭지를 틀고 눈물을 씻어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그냥 친구가 없이 외로운 정도로만 그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이런 저를 따돌리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김윤수, 우리 윤수야. 봤냐? 봤어? 아니 어떻게 이 정도 발에 걸려 넘어지냐? 아, 표정 진짜 가관이네. 아, 근데 윤수야, 나 빵이 좀 먹고 싶은데 네가 내 거랑 내 친구 거까지 빵 사올래? 우리 친구잖아. 저기, 정연아, 나 미안한데 돈이 없어. 나 용돈 안 받아. 뭐야? 야, 너 있는데 거짓말 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너 털어서 나오면 50원당 한 대야. 알았냐? 학창시절은 너무도 암울했어요. 반 행사에 관한 전달 사항을 저만 전달받지 못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걸어가면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든다거나 어쩌다 짝이라도 바꿔서 저와 짝이 된 애는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다른 친구들과 다 들리게 제 욕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아, 나 얘랑 또 짝됐어. 운도 더럽게 없네. 너 나한테 말 걸지 말아라. 알았냐? 못 들은 척하려 했지만 애초에 그럴 수 없도록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전 그저 고개를 수그리고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는 제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무리 먼저 누군가한테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고 해도 왕따를 당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 참다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선생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윤수, 네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 선생님이 몰랐구나. 알겠다. 단단히 아이들을 혼내서 바로 잡아주마.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선생님한테 말해줘서 고맙다. 다음 날 다행히 담임 선생님이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반 아이들을 한번 크게 혼내셨죠. 그 덕분인지 그전처럼 대놓고 따돌림이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제가 친구가 생긴다거나 하는 변화가 없었죠. 오히려 대부분의 반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는 사실을 잃은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걔는 할 줄 아는 게 이르는 것밖에 없나 봐. 친구 없는 애들은 왜 없는지 알겠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음침하게 다니는 게 잘못 아니야? 아무튼 저런 애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해. 언젠가 그런 뒷담화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는 제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냥 하루하루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고 친구들에게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미 반환해서 눈엣가시가 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노력해봤자 별다른 소용도 없을 것 같았죠. 그냥 빨리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졸업을 해가지고 성인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다른 친구들 친했던 애들과 사진도 찍고 부모님한테 꽃다발을 받으며 활짝 웃었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그 누구도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학교는 제게 지옥이었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제일 친절하게 대해줬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의 담임선생님의 축하를 마지막으로 저는 당당히 사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집에서도 뛰쳐나왔죠. 무일푼으로 집도 대책도 없이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면 무조건 바로 집을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집에 있어봤자 저를 차별하는 부모님과 제가 없어지길 바라는 형제 자매밖에 없었기에 차라리 길에서 먹고 자더라도 저에게는 가족이 없는 환경이 더욱더 천국이었습니다. 그나마 쥐꼬리만치 주던 용돈을 모아둔 것으로 끼니를 최대한 아껴서 해결을 하고 바로 아무 가게나 두드려서 알바 자리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존감도 낮고 사람 대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저로서는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보이는 가게에 들어가 물어보면 족족 거절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말이야. 윤수 씨는 좀 뭐랄까 숙기가 없는 것 같아. 우리 가게는 싹싹하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해야 하는데 손님 응대를 하기엔 부족할 것 같네.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 주게. 영업 준비해야 하니까. 용기 내어 할 수 있다고 말해보아도 사장님들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너무도 절망스러웠어요. 이쯤 되니 제 스스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 같고 저절로 위축이 되더군요. 그렇게 수십 군데도 넘는 가게에서 거절을 당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들렸던 가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 장사를 하는 포차였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포차였는데 어쩐지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젊은 아가씨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 뭐든 시켜만 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저의 애절한 눈빛을 사장님께서 알아주신 걸까요? 사장님은 잠시 고민을 하던 끝에 저를 써주셨고 다행히 그곳에서 3시간이나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일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먹고 살려다 보니 어떻게든 그 시간을 견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제로라도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보다는 조금 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주 힘겹거나 두렵지만 않았습니다. 한참 심했을 때는 누군가랑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긴장이 돼서 정말 속에서 토악질이 치밀 정도였으니까요. 또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그런 절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윤수야, 좀 못해도 괜찮아. 너무 겁먹지 말고 주문만 잘 받아.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아줌마. 절 배려해주는 아줌마를 생각해서라도 전 더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회 불안장애도 많이 고치려고 했죠. 마음을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어머니 아버지에게 겪었던 학대와 방치, 친구들로부터 왕따 나간 기억은 제 마음속 깊은 상처로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아주머니의 따스함과 그 알바를 하면서 만나게 된 남자 덕분에 조금은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네? 남자친구요?
없는데요. 아, 그럼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최태훈이라고 하는데요. 요 포장마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남자의 고백은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나? 싶었고 불안이 앞섰어요. 괜히 이상한 사람 같고 신흥 종교 사이비 단체는 아닌가 걱정되고 그래서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끈질기게도 포차에 들락거리며 마음을 표현하는 바람에 나중엔 저희 사장님까지 알게 되셨어요. 윤수야, 그 사람 허우대도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던데 한번 가볍게 만나봐. 젊은 나이에 연애하지 언제? 아, 그건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에이,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 거지. 나도 남편이랑 아예 생판남으로 소개받아서 만난 거야. 만나보고 아니면 안 만나면 되지. 솔직히 그때쯤엔 저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더 동하더라고요. 전 그날 덥석 그 남자와 근처 커피숍에서 차를 한잔하게 됐어요. 정말 충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만나보니 생각보다 말투며 행동이며 정중한 사람이었고 가치관도 올바른 사람 같았어요. 문제는 제 마음이었죠. 그 남자가 절 그리 좋다고 해주는데도 쉽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맨날 예쁘다고 해주고 맨날 귀엽다고 해주고 그런 칭찬은 부모님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솔직히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서였을 겁니다. 나보다 더 좋은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이러지? 거절도 여러 번 했고 피해 다니기도 여러 번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가 피할 때는 군말 없이 자리를 비켜주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괜찮아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꼭 다시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사귀어달라, 연애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연애할 생각은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많이 무섭고 솔직히 지금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매달리시는지 전 모르겠거든요. 그쪽이 진심이라면 그냥 다른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욱 불타는 건지 뭔지 남편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냥 조금 사귀면 알아서 나가 떨어지겠거니 싶어서 결국 저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의 연애는 제 상상 그 이상이었죠. 조금 우유부단하지만 그래도 다정한 사람이었고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저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홀대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 생각도 없었고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 애를 낳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저인데 그 사람은 이러한 제 생각까지도 어느 정도 바뀌게 만들어줬습니다. 한 5년 사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어떨까? 이 남자랑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요. 향후 그 남자가 한 프로포즈를 아무 말 없이 수락했던 것도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행복했던 일만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처음 결혼 허락을 받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그리 탐탁지 않아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선 남편과 분가를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어쩜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니? 아니 내가 분명 먼지는 살살 털어서 깨끗이 하라고 했거늘 그거 하나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아침엔 환기하라고 했니 안 했니? 창문이 왜 열려 있는 거야?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 아까 아침에 환기했다가 날씨가 추워서 문을 닫았어요.
청소할 땐 계속 창문을 열고 있어야지. 너 그런 기본적인 것도 부모한테 못 배운 게야? 아니, 도대체 사도는 뭘 가르치신 거니? 아휴, 대체 어디서부터 널 가르쳐야 하는 건지. 네가 이렇게 못 배운 애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널 처음부터 며느리로 허락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뼈아픈 잔소리들은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 세상엔 몇십 번, 몇백 번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저한텐 시어머니가 그런 존재였어요. 저절로 이게 시집살이구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웃으면서 괜히 트집 잡을 일 없게 잘하려고 했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이를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불만이었던 건 말이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어다르고 아다른데 시어머니는 사람 가슴 아픈 부분만 콕콕 찔러가며 자기 할 말 하는데 큰 재주가 있으셨어요. 여보, 미안해. 엄마 때문에 힘들지?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원체 효자이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강단이 없어서 중재를 잘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저와 둘이 방에 있을 때마다 자기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해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도련님이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보다 5살이 어린 도련님은 당시 여자친구 없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제가 명절 때나 시부모님 생신 때나 중요한 날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으면 언제나 도련님이 와서는 말려주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자꾸 형수님한테 그러세요? 형수님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내가 보기 부끄럽고 민망해요. 뭐야? 너 이놈 새끼가 뭐라 했냐 지금? 형수님이 아침부터 와서 전 부치고 만두 만들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있는 분한테 왜 입을 대세요? 자꾸 잔소리 하실 거면 엄마가 옆에서 좀 돕기라도 하든가요. 그리고 형수님도 엄마한테 할 말은 해요. 저희 엄마가 형을 너무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형수님 아무 잘못 없는데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니까 너무 개념치 않아도 되고요. 아니에요, 도련님. 어머니께서 맞는 말씀 하신걸요. 제가 더 잘해야죠. 어머님, 이거 만두는 모양 더 신경 써서 만들게요. 저도 화가 안 난 건 아니에요.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한테 일반적으로 잔소리만 해대시니 솔직히 이미 열은 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러나 몇 번 안 되는 명절날 괜히 저로 인해 집안에 갈등 생기고 싸움이 나는 건 또 싫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를 제외하면 시아버지도 도련님도 남편도 모두 제게 잘해주고 하나라도 챙겨주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낮은 자세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니라고 기분 나쁘지 않다고 아이 달래듯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제 사과를 받아들이셨죠. 그래, 내가 하는 말은 다 널 위해서야. 네가 하도 부족하고 모자르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라고.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며느리 두면 알게 될 거다.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이 정도 인격 되는 사람이니까 참고 사는 거다. 안 해도 되는 기분 나쁜 말까지 엎어가면서요. 그런데 도련님은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나중에 남편보다 먼저 제게 와서 저희 엄마 성격이 좀 그래요. 가끔은 저도 감당하기 힘들다니까요. 사실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남은 남이니까 보통 시부모님 제외하고 다른 시댁 식구들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경우는 못 봤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힘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도련님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소 뭘 살 때도 도련님 줄 거 하나 살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어지간한 형수와 도련님 관계보다는 친근하게 지냈다고 생각을 해요. 도련님은 참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꽤 오랫동안 여자친구도 없이 혼자여가지고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걸까 싶었는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도련님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한 모양이에요.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전날 말을 하더군요. 당신도 내일 일찍 일어나 준비해.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엄마 벌써 난리야. 어떤 여자가 우리 태식이 데려가는 거냐고. 저도 괜히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제게 잘해주셨던 도련님이니 좋은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렇게 불이 나게 준비를 해서 시댁에 가니까 이미 도련님과 도련님이랑 결혼을 약속한 예비 아랫동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시어머니는 깐깐한 표정으로 아랫동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어쩐지 결혼을 하게 되면 저처럼 시집살이에 시달릴 것 같아서 벌써부터 안쓰러웠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서 시부모님 주변에 앉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온갖 질문을 하더군요. 정말 아주 무례한 질문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였다면 정말 당황하고 얼어붙었을 것 같은데 신기했던 건 아랫동서가 정말 막힘 하나 없이 술술 이야기했다는 점이에요. 그래, 아가씨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니? 어머니 아버지 직업은 뭐이고? 저는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하나와 같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택시 운전사이고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세요. 두 분 다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겠구나. 그럼 아가씨 돈은 얼마나 버나? 대식이한테 듣기론 영어 강사를 하던데. 저는 한 달에 200 정도 벌어요. 일 안 할 땐 부업처럼 번역일도 하고 있어서 그보다 더 벌 때도 있고요. 연봉도 우리 태식이보단 작네. 엄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만하세요. 무슨 취조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넌 조용히 하고 기다려봐라. 그럼 아가씨 집에 재산이나 뭐 모아둔 돈은 좀 있고? 게다가 시어머니가 아무리 까탈스럽게 이야기하며 반대를 하려고 해도 아랫동서는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태식 씨랑 결혼해서 둘이 가정을 꾸리며 살아나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 낳을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돈을 벌 거고 지금도 충분히 저축해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할 말은 다 하는 아랫동서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게다가 말이 아랫동서지 그냥 바깥에서 만났으면 오히려 제가 더 동생이었습니다. 저보다 연상이라 그렇게 어른스러운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성격 자체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았달까요? 천하의 시어머니도 아랫동서가 그렇게 똑 부러지고 야무지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내심 아랫동서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저 성격의 반의 반이라도 닮았다면 지금은 더 훨씬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말이죠. 게다가 아랫동서는 말투가 날카롭고 뭐래도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조금 냉정해 보였지만 친해지면 정말로 가까운 사람 잘 챙길 줄 아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언제 한번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를 미처 보지 못했던 차가 달려오다가 저를 치고 만 거였죠. 다행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는 아니어서 심각할 정도로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한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간병인 있으면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와서 안 돌봐도 돼, 동서. 제가 형님 돌볼 여력이 되는데 왜 굳이 돈 써가면서 간병인을 불러요? 그냥 미안해할 것도 없고 편하게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아휴, 고마워서 어쩌나.
고맙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 고맙단 말 마세요, 형님. 아니, 그나저나 그 차 운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제대로 봐야지. 형님 이쁜 얼굴 이렇게 다쳐서 제가 다 속상해요. 저는 딱히 아픈 가족을 돌봐준 적도 돌봄을 받은 경험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질 않으면 걷는 것조차 힘든 사람을 간병한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돈 내고서 전문 간병인을 쓰는 거죠. 동서가 먼저 저를 돌봐준다고 이야기한 것에 무척 고마웠지만 솔직히 미안함이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한 달 가까이 입원해 있어야 했고 그때까지 매일매일 동서가 병원에 상주하면서 화장실도 봐줘야 하고 씻는 것도 도와줘야 하고 정말 이만저만 민폐잖아요. 그리고 아주 어릴 때보다 조금 나아졌다지만 이렇게까지 가까이서 동서와 매일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꿋꿋이 제 곁에서 제가 퇴원을 할 때까지 도와주었어요. 제가 불편해하는 티가 분명히 났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에 가만히 이런 말을 던지기만 했습니다. 요새 사람 사귀고 그러는 게 참 어려워요, 형님. 저도 진짜 안 그래 보이겠지만 누군가랑 친해지는데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좋아지더라고요. 사실상 사회 부적응자나 다름없는 저를 위한 동서의 위로 아닌 위로였습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동서와 붙어 지내는 그 한 달이 제 한평생 다른 사람과 대화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겁니다. 그만큼 동서는 언제나 저와 어떤 주제에 대해서라도 대화를 하려고 했고 또 핸드폰으로는 전화와 문자밖에 할 줄 모르던 저에게 영화 보는 것도 알려주고 게임하는 법도 알려주고 혹시나 나중에 외로우면 누구 만나기라도 하라면서 친구를 사귀는 어플 같은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끄러워하고 경험쩍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서가 단호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저도 못 이기는 척 배울 수 있고 게다가 동서는 무조건 칭찬만 해주고 저한테 가르쳐주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뭘 잘못하려고 하면 형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면서 바로 막아주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막상 집에 와보니 실밥이 지나치게 뜯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 새 상품이라 했는데 아닌 것 같은 마음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문제는 이걸 매장이가 말하고 교환을 하든 환불을 하든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괜히 그 직원분에게 민폐를 끼친 것 같고 막상 그 앞에 가서도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의 소심한 성격이 또 발동을 건 거죠. 그런데 같이 당시 쇼핑을 갔던 동서가 제 얘기를 듣곤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끄는 겁니다. 동서 왜 그래? 형님, 환불이든 교환이든 고객 권리예요. 그리고 새 옷에 실밥이 이렇게나 많이 뜯어져 있는 게 말이 돼요? 분명 누가 입어본 옷이에요. 당연히 환불해야죠. 그건 그렇지만... 동서가 절 끌고 가더니 당당하게 매장 앞으로 가 아까 한 말을 그대로 했어요. 매장 직원분도 동서가 보여준 옷의 상태를 보더니 불찰이라 생각했는지 바로 죄송하다며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상 시끄럽게 끝날 줄 알았지만 좋게 마무리되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마치 제 옆에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동서에게 고맙다고 하며 저녁을 사주었어요. 동서, 나는 이런 거 말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 동서 아니었으면 큰맘 먹고 산 옷 장롱에만 박아두고 있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맙긴요. 아니에요. 형님, 근데 다음부턴 다 말씀하세요. 사실 저도 예전에 백화점에서 일해본 적 있는데 직원들이 새 옷이라 하지만 새 옷 아닌 것도 가끔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동서,
동서가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어? 나는 예전에 포장마차에서 일했는데 그러다가 우리 남편 만난 거잖아. 그날 저는 마치 학창시절 여고생처럼 동서와 즐겁게 웃으며 묵혀온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온 인생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동생 역시 인생이 평탄했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땐 저처럼 가난하기도 했고 성격이 강하단 이유로 정의감이 넘친단 이유로 왕따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과 주관을 잃지 않고 사는 동서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동시에 너무도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동서보다 어리다고 해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인 제가 이렇게까지 서툰 게 동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만도 한데 동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색해하면 어색하는 대로 받아들였고 제가 궁금해하면 궁금해하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그렇게 저를 위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동서는 어쩌면 제 인생에서 처음 사귄 친구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보돋아주는 유일한 친구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이 터지고 말았죠. 명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예, 아가야. 정아 말이다. 걔 명절날 몇 시에 온대니? 명절날이요? 저랑 시간 맞춰 아침에 오기로 했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래? 알았다. 내 이번에 단단히 혼쭐을 내야지. 어디 시미를 물러봐. 아, 넌 모르겠구나. 내가 엊그제 저녁 걔네 집에 갔는데, 글쎄, 태식이 놈이 저녁을 하고 있지 않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태식이가 저녁 차리고 반찬하는 일이 꽤 많다 하더라. 그걸 고개 빳빳이 들고 말하는데 괘씸해가지고 내가 아주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감히 어디 내 아들을 주방에 들여? 아주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을 내야지. 다신 그 짓거리 못하지. 너 아가, 내가 말할 때 꼼짝 말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라. 알겠어? 동서가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다 보니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그런 동서를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투로 보나 목소리 톤으로 보나 화가 아주 많이 나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명절날 저와 동서가 무릎을 바닥에 대자마자 시어머니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너 어디서 여자가 집안일 안 하고 그리 돌아치고 사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시애미가 아주 만만해 보이지? 어머님,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태식 씨와 저 둘 다 일하는 사람이니 저녁은 번갈아 가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씨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그리고 뒤이어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참다 이제 못 참겠다며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버린 거죠. 나중에 들어와 이 광경을 목격한 서방님까지 시어머니를 말리고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동서 머리채는 놔주지 않고 몇백 가닥이 빠질 동안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동서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나중에 저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자존심 강한 동서가 울고 있는데 그 모습에 얼마나 가슴이 저리던지. 저는 동서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나도 다 겪어서 그 마음 안다고 힘들어하는 동서에게 작은 위로를 던졌어요. 고마워요, 형님. 정말로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 며느리들끼리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언제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면 말해. 내가 옆에서 시어머니를 혼낼 순 없어도 그래도 오늘처럼 말려는 볼게. 동서는 그 작은 위로가 뭐 그리 고맙다고 제게 귤 한 박스를 보내주며 고마움을 담은 편지까지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동서가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비슷한 때 아이를 낳아서 자기도 아이 키우기 힘들 텐데 아직 젖도 못 된 애를 안고 와서는 저한테 기분 좀 풀리라고 삼계탕을 끓여주기도 했고 어떤 때는 남편들한테 각자 아이를 맡기고서는 저만 데리고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동서가 없었다면 제 육아는 너무 힘들고 지쳤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서가 저보다 더 어른스럽게 저를 잘 봐주고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도 힘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아이까지 다 커서 독립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 하나를 달성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가 어릴 때도 바빴지만 커가는 과정이 더 힘들더군요. 특히 대학 들어가고 그럴 때는 저도 신경 쓸 게 너무 바빠서 정말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한 1년 정도 동서랑 제대로 얼굴을 보지를 못했죠. 자식 때문에 너무 바빴던 날들이 많았으니까요. 동서를 보고 싶기도 했지만 시간을 내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으니 말 다 했죠. 이제 각오해왔던 것들도 다 끝나고 나니까 문득 동서가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동서, 우리 남편들 버리고 둘이서만 여행 다녀올까? 언젠가 동서를 만났을 때 동서가 일본 오사카에 다녀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빠서 가기가 힘들다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제 서로 바쁜 것도 끝났으니 제가 호텔 값에 비행기 값 다 내면서 동서 여행이라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연락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 기분이 이상해서 서방님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동서가 무슨 일 있냐고. 서방님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형수님은 제 와이프랑 잘 지냈으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아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라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죠. 동서가, 그 건강하고 언제나 똑부러지던 동서가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이미 병원에 입원한 지 오래되었으며 앞으로 한 달 안에 죽을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서방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진작 안 알려줬냐고, 어떻게 이제 알게 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죄송해요, 형수님. 아내가 절대로 형수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수님 요즘 바쁜데 자기 때문에 신경 쓰면 더 힘들 거라고. 무슨 정신으로 동서가 입원한 병원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 당당하고 늘 자신감 넘치던 동서가 헬스한 얼굴로 파리하게 웃으며 저를 보는데 정말 바보처럼 엉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힘든 사람은 동서일 텐데 내가 울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힘들 때 도와준 건 동서인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고 정말 동서가 금방이라도 멀리 떠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동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딱 한 달 뒤 동서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멍한 정신으로 시댁 거실에 앉아 있는데 서방님이 편지 한 장을 건네주더라고요. 동서가 죽기 전에 편지를 썼었는데 저한테 쓴 것도 있다면서요. 나이 어린 형님, 제 드센 성격 받아주기 정말 어려웠을 텐데 단 한 번도 싫은 티 안 내고 언제나 제가 말 걸 때마다 열심히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한테는 남편을 만난 것 다음으로 형님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의 큰 복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형님이 저랑 자주 어울려 주셔서 저도 애 키우면서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기분도 전환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니까 왜 이렇게 형님에게 고마운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걸 그랬어요. 하지만 형님은 착하니까, 그리고 똑똑하니까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제나 형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형님이 제 형님으로 있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형님에게 좋은 동서였을까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만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 덕분에 그래도 즐겁게 살다 갑니다. 제 자식 놈 다 커서 별로 걱정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만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서가 쓴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원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털고 일어나려고 했었습니다. 하늘에서 동서가 볼 때도 제가 자신을 잃은 슬픔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테니까요. 요즘 같은 날엔 하늘나라에 간 동서가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언제나 마음 따뜻하던 우리 동서. 다음 생에는 부디 더 건강하고 이번 삶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